아, 이런 것도 생겼어요? 어떤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하면서 막 이렇게 시그널 있는. 그렇군요. 혹시 저희 뭐 그냥 저렇게 글씨만 나간 거죠? 소리 저희 원래 안 나가요? 안 나간 거 맞죠? 네. 네. 원래 소리가 있죠? 네. 예, 우리 저는 잘 PD님이 지금 이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웃는 게 아닌. 예. 네. 이주연 PD 정신 차리시고요. 네. 예, 이주연 PD가 가끔 네. 클로징 벨에서 저한테 많이 혼납니다. 자, 데일리 힌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곱디고 온 얼굴을 가진 박근영 부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명을 조금 더 받으면 더 저 컬러가 돋보일 텐데. 네. 네, 뭐 그냥 편하게 입고 왔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 조명이 꽤 밝은 편이어서 네. 굉장히 밝은 편이고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입습니다. 그렇군요. 주먹, 주입. 예. 예, 좋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자, 이 데일리 힌트 처음에 나올 때요. 네. 원래 아무런 그 소리 사운드가 없었어요? 원래 없이 그랬었구나. 조용히. 예, 그렇게만 나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우리 이주연 PD는 마치 본인이 실수한 것처럼 왜 그래요? 자신감을 가져요. 실수한 거 아니래요. 예, 전혀 소리가 원래 없이 저렇게 네. 그냥 시그널 임팩트가 뭔가 그렇군요. 음악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 녹음하세요. 데일리 힌트 뭐 이런 거. 그건 좀 네. 저희 소관은 아니어서 네. 뭐, 예. 제가 하나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사실 저 오늘 시장 보면서 오늘은 뭐 자동차, 화장품 그 외에 뭐 이슈가 있었나 싶은데 이렇게나 많았습니다. 사실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시장 저도 중간중간 체크를 해봤지만 네. 계속 힘이 빠진 듯한 맞아요. 느낌을 조금 많이 줄줄줄줄.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또 이런 상황을 좀 줄줄 샌다라는 약간 그런 표현을 네. 쓰기도 하는데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 상황 먼저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네, 뭐 역시 좀 하루 종일 재미가 없었습니다. 뭐 쳐다보는 내내 좀 지루할 정도였고요. 뭐 오전 30분경 오늘 아침입니다만 장 시작 전에 미국의 부채 한도 관련 백악관 회동이 종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역시나 이제 메카시 하원 의장이 바이든이 지출 삭감을 가져오지 않았고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고 발표했으니까 좀 부정적인 언급을 한 겁니다. 특히 2년 동안 투입됐던 코로나 관련 재정이 철회돼야 되는데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고 주장했고요. 물론 이제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채무 불이행을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해결될 문제라고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주 뭐 금요일에 바이든과 의회 지도부 간의 회동이 추가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일단 발표는 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6월 1일이 뭐 X데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조속히 합의해야 된다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예산위원회 청문회에서는 6월 8일이 될 수 있다고도 언급되는 등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젠가요 제가 이제 글로벌 IB들이 엑스데이트 관련된 일정들이 대부분 다 굉장히 뭐 다 상이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고 길게는 뭐 몇 달 뒤까지 이렇게 있는 건 또 있었기 때문에 딱 언제까지다 이렇게 정해진 게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6월 15일까지 아마 조금 더 미뤄진다면은 분기별 세금 유입이 이때 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 말까지 또 디폴트가 유예될 수도 있고요. 또 정부가 추가적으로 새로운 특별 조치로 1,450억 달러를 활용하면 올해 여름까지도 디폴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기간이 길게 연장될 수도 있는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정헌법 14조 발동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대통령 권한으로 부채 한도 상향 가능하다는 법조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수정헌법 14조에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 권한으로도 부채 한도 상향이 가능한 권한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부채 한도 관련된 협상은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지지부진하면서 질질 끌겠지만 아무튼 해결은 될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 증시는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이슈가 어쨌든 오늘 아침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약해졌고요.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보합 정도였고요. 기관 외국인이 현선물 그 매도를 출발하면서 아침부터 사료, 비료, 농업 뭐 이런 도시가스 이런 쪽의 테마성 주식들이 또 오르기 시작했고 화장품, 임플란트, 엔터, LCC, 뭐 여행, 카지노 업종 등의 강세가 특징이었죠. 특히 오늘은 거의 하루 종일 이제 화장품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고 그 외에도 이제 자동차 관련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개장 후에 주가지수 선물이 하락하자 기관 선물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다소 지지를 했는데요. 말씀드렸던 화장품 업종의 급등세 속에 코스닥은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9시 30분을 지나면서 외국인도 코스피 200 매수
전환했지만 오늘 발표 예정인 미국 CPI에 대한 경계감으로 투자 주체 전부 다 대체로 소극적인 매매로 관망세를 이루었고 개장 이후에 상승 전환 보이던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재차 하락하면서 코스닥 마이너스 전환도 이끌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대형주들이 반등하면서 지수는 방어됐는데 특히 자동차주 강세가 돋보이면서 시장을 지지했고요. 현대차가 작년 1월 이후 최고가 그리고 기아도 2021년 이후 최고가를 나타냈기 때문에 완성차와 부품주들이 최근에 강세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오후장 들면서 지리하게 움직이던 시장이 2시 30분을 지나면서 주가지수 선물이 갑자기 장중 저점을 하향 돌파하면서 쫙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장중 6,100억대까지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했는데 그 뒤에 또 갑자기 V자로 또 쫙 끌어당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외국인 포지션에 영향이 있었고요. 원달러 환율은 달러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영향에 1,320원 중반대에서 등락이 반복됐고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부품주 중심으로 온수 장비가 강세 보였고 통신 업종들도 통신 3사가 상승하면서 SK텔레콤은 1분기 호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험도 상승세 기록하면서 한화 손해보험 중심으로 강세였고요. 신세계나 신세계 인터내셔널 등이 움직이면서 소비주 강세에 유통업 상승 보였고 다만 5월 들어서 상승세 보였던 의약품은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고요. 화학도 수익률 최하위권에 위치를 하긴 했지만은 다만 시각처의 화장품 대중국 수출 지원 기대감 속에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속에 업종별로는 운송 장비와 부품, 오락 문화가 강세 보였고 일반 전기전자나 음식료, 담배, 디지털 컨텐츠가 약세 보였고요. 종목단에서는 2차 전지 소재주가 연이어서 하락세를 보인 게 특징입니다. 시장이 이제 뭐 다시 또 2,500선 아래로 밀리는 상황인데 내일 준비하면서 가장 지금 생각해둬야 될 힌트가 있다면 뭘까요? 오늘 말씀해 주신 네, 결국 뭐 오늘 같은 경우는 CPI 때문에 기다리는 관망세여서 뭐 어떤 방향성을 모색하기보다는 좀 경계 매물이 좀 나왔다 볼 수 있는데요. 역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여전히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이제 환율 변수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은 환율이 1,300원대 초반에서 움직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샀다고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장중에 제가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외국인들이 2시 30분 넘어서 선물을 확 밀었다 다시 땡겨버렸거든요. 6,100억대까지 매도가 나왔다. 거의 절반 정도를 한 1시간 만에 다시 당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관들은 여기에 따라서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연동된 매매 때문에 휘둘리는 매매가 또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외국인 수급이 결국은 이제 수급의 시장의 키라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지금은 주도 섹터가 좀 부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분기에 가장 주도를 했던 뭐 2차 전지 소재나 이쪽이 좀 쉬어가면서 차기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속성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들쑥날쑥하고 업종 내에서도 또 종목마다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또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한 방향으로 나가는 부분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5월 한 달간 좀 지리하게 가면서 또 부채 한도 협상까지도 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협화음이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시장에서는 뭐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 뭐 순환매적인 관점으로 보기도 좀 애매한 게 이쪽으로 순환매 왔나 싶으면 한 하루 이틀짜리로 끝나버리는 그런 상승이 좀 많이 나와서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상황인데, 이럴 때 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일 매매해서 수익을 내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올라가나 싶으면은 또 내 수익률 깎였네 이런 심리가 좀 펼쳐지는 사실 뭐 시장의 응집력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은 조금 분산된 듯한 느낌이잖아요. 사실 이럴 때는 조금은 운용 포지션을 좀 낮춰서 기다리고, 그래서 그 위험을 좀 피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네. 같고,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에코프로나 이 관련주들이 벌써 한 달 사이에 한 20%, 15%씩 빠졌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시장을 조금 거꾸로 본다면 네. 우선 심리가 안정되려면 이들부터 살아나야 되니까 그렇죠. 이 반등 신호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될까, 이런 것들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섹터별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화장품 이야기, 네. 식약처와 중국 국가 간에 뭔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의 굉장한 호재인가 봐요. 네, 뭐 식약처가 중국 허가 등록 시 강화된 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위해서 국내 화장품 생산, 품질 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에서 국내 시험 결과를 인정하면서 제출 자료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수출 지원을 좀 정책적으로 중국과 협의를 하겠다는 식의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간담회도 개최하면서 중국 시장 동향, 전망과 수출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예정되어 있고요. 중국 최대 화장품 박람회인 2023 중국 뷰티 박람회 CBE를 방문하면서 박람회에 참가하는 국내 기업들도 이제 만나면서 여러 가지 홍보를 좀 하는 쪽으로 이제 행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중소 화장품 관련해서도 이제 굉장히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수출 지표가 중국 쪽에 화장품이 좀 빠지는 게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를 한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다행히 일부 종목들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메이저 브랜드 업체보다는 중소형 브랜드들이 굉장히 약진을 보였는데 코스메카 코리아의 1분기 중국 매출은 전년비 19% 증가하면서 상당히 견조하게 나왔고요. 본격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서 상위 고객사용 제품 발주 증가도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나오면서 국내 중국형 화장품 수출이 22년 36억 달러로 21년 대비로도 26%나 감소했으니까 전체 감소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인데 중소형 회사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코스메카 코리아도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 외에도 뭐 이야기가 볼 수 있는 것들은 뭐 인구로드 랩이 이제 같이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코스메카 코리아와 그래서 이런 쪽도 괜찮았고 그 외에도 뭐 코스맥스도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펌텍 코리아가 최근에 뭐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하에 급등세를 며칠 나타내면서 상당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클리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브랜드 페리파라라는 그 립 틴트가 있거든요. 근데 색조 쪽에 마스크 벗으니까 아무래도 입술 쪽이나 이런 쪽에 또 색깔이 들어가는데 이게 H&B 채널에서 97%나 성장하는 아주 무서운 성장세가 나타났습니다. 뭐 여성분 한 명당 하나 정도는 다 있다는 게 페리파라 립 틴트라고 하더라고요.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거든요. 네,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클리오도 괜찮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와 인그로드 랩이 이제 같이 이제 되는 거니까 연결로 굉장히 다 상가를 아마 갔을 걸로 보입니다. 네, 뭐 그리고 있죠. 아이 패밀리 SC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죠. 뭐 색도. 특히나 이제 일본 쪽에도 마찬가지고 본느라든지 CNC 인터내셔널 그리고 실리콘2라는 이제 플랫폼.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된 구매 플랫폼도 상당히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한 이틀 동안 한 43% 정도 급등했습니다. 이틀간에. 그래서 그렇고 뭐그 외에도 좋았는데요. 더군다나 화장품 인체 적용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P&K 그 피부 임상 연구센터도 시장에서 부각을 또 나타낼 정도로 화장품이 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 상당히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K뷰티 관련된 인디 브랜드, 이게 구조적 성장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 브랜드 말고 중소형군의 인디 브랜드들의 약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이 그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사진을 먼저 첫 번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네. 일본에서 화장품 수입 동향인데요. 이게 이제 버프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네. 보시면 제일 위쪽에 파란색이 프랑스입니다. 네. 그 일본도 좋은 브랜드를 갖고 있죠.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 수입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밑에서 쫙 치고 올라오는 게 노란색 보이시죠? 한국입니다. 와. 그러니까 일본의 역대 지금 이제 화장품 수입액 중에 한국이 1위로 올라섰거든요. 2015년부터 완전 축축축 치고 올라. 네,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상당히 이게 가파르게 현재까지도 올라왔죠. 그렇다는 건가요? 네. 22년 기준으로 1위로 올라섰고요. 현재도 일본에서 수입되는 화장품 중에서는 한국이 1위입니다. 프랑스를 제치고. 그 의외죠. 올랐네요. 네. 약간 우리나라 뭐 그 K 콘텐츠에 영향이 좀 있는 걸까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동안에 일본과의 관계가 되게 소원해졌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저기에도 되게 부정적으로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의외의 데이터인 것 같아요. 네, 뭐 실제 말씀드렸던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도 뭐 드럭스토어나 이런 쪽에 실제 입점이 많이 되고 있고 뭐 색조 쪽에 상당히 좀 글쎄요, 뭐 가성비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또 한국이 또 퀄리티도 나쁘지 않은 퀄리티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일단 뭐 일본 시장에서 이렇게 수입이 한국 화장품 수입이 어쨌든 수입 비중으로서는 1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K뷰티 현상의 수위가 가장 빠르고 또 일본 내에서 한국 소비 관련된 부분들의 급증세가 굉장히 좀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한국 음반 수출의 40%가 또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K 어떤 컬처에 대한 이슈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한국 화장품 수입액이 2016년 이후에 5년 만에 무려 5배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2022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으로 프랑스를 제치고 1위 비중까지 올라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K뷰티의 직접적 수혜를 받는 게 이제 아이패밀리 에스 같은 경우는 롬앤이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이패밀리 에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성장률이 22년 70% 성장했고 올해는 이제 50% 수준으로 또다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중소형 브랜드들의 약진이 많이 되고 있고 주가도 올해 아이패밀리 에스가 거의 60%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K뷰티 범위도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참 재밌습니다.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 네, 이 부분도 보시면 뭐죠? 이게 어디냐면 실리콘2라는 회사의 이제 자료인데요. 여기도 이제 버프에서 이제 자료를 제가 발표를 해왔는데 이 실리콘2가 이틀간 43%나 급등을 했는데 이게 플랫폼 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에서 마녀공장이라는 뭐 한방 화장품도 뭐 그게 이야기되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요새 SNS에서 광고하는 걸 저도 자주 봤는데. 네, 마녀공장이 상당히 예전에 핫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최근에 보면 이게 뭐냐면 실리콘2의 어떤 매출 비중으로 보이는데요. 대부분 국가에서 고르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31%, 국내 10%,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오스트레일리아, 뭐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러시아, 재팬 등등 다 다양합니다. 대부분 다 그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이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중국 비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중국 비중이 없고 거의 뭐 미국부터 고루고루 그러니까 대부분 국가에서 고른 매출 성장이 보이고 있고요. 가장 비중이 큰 미국이 이제 전년비 61% 성장하면서 이제 31%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고 뭐 호주도 뭐 전년비 141% 증가, 네덜란드도 114% 증가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K뷰티 성장이 특정 브랜드 파워에 의존한 그게 아니라 인디 브랜드, 중소형 인디 브랜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고르게 가고 있고요. 매출 1위 브랜드 비중이 8%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브랜드 비중도 한 브랜드에 치중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실리콘2 어떤 플랫폼 사업에서 본 것과 같이 일단 중소형 브랜드들의 약진이 수출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 고객사 비중이 인디 브랜드 중에서는 2019년 10%에서 21년 40% 수준까지 급증하면서 결국 인디 브랜드 매출 급증으로 인한 매출 성장과 마진율 개선 양쪽으로 수혜가 되고 있다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특징을 좀 이야기될 수 있는 게 결국은 국내도 올리브영의 성장이 화장품 성장을 이끌고 있고 해외도 이제 얼타 뷰티인가요? 네. 뭐 그런 쪽으로 해서 대부분 다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복합 브랜드 매장을 통한 H&B인가요? 그쪽을 통해서 화장품 시장 자체가 성장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보니까 거기에 입점되는 중소형 인디 브랜드들의 약진이 나타난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굉장히 우리가 좀 신경을 안 썼던 종목 중에 애경산업이라는 종목도 있거든요.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이 생활용품보다는 화장품 매출액이 상당히 더 컸고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영업이익 쪽도 아래쪽에 짙게 파랗게 나타난 부분들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뭐 생활용품이 좀 올라오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화장품의 영업이익률 상당히 좋게 나타나면서 애경산업도 오늘 이제 좀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중소형 브랜드 관련된 종목들의 약진이 오늘 좋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본외로 이제 화장품이 좋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임플란트나 이런 쪽이나 미용 기기라든지 이런 쪽도 볼 수 있는데 자, 임플란트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번에 덴티움이 1분기 실적에 약간 미스가 나왔습니다. 실적이 조금 이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지 대리점의 병원들의 발주 대기 현상 발생하면서 중국 매출액이 덴티움이 전년보다 19% 역성장했고 러시아 쪽은 대리점의 재고 조정이나 일부 선적 물량 매출의 인식 지연 때문에 매출액이 덴티움 1분기에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 표가 뭐냐면 이 중국의 VBP 시행 일자입니다. 각 그 뭐 이렇게 성이라 그러나요? 뭐 광동, 산둥, 성별로? 허난, 짱수 있잖아요. 쭉 네. 있는데 가운데 보면 그 어떤 지역의 인구수가 있고 그다음에 VBP 시행 일자가 대부분 보면 4월 20일 경으로 대부분 네. VBP가 되겠죠. 그러면 덴티움이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 예를 들어서 뭐 덴티스트도 안 좋을 거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별로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의 VBP 시행이 대부분 다 보면 4월 20일 정도부터입니다. 그러면 값이 내려가잖아요.
임플란트 값이 한 40% 정도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누가 2, 3월 달에 임플란트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급한 환자 아니면. 실적이 네. 안 좋았었던 것도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그렇죠. 예. 네, 우선 그랬기 더 때문에 낮아질 테니까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 현지의 대리점에서도 임플란트를 공격적으로 재고를 쌓을 이유가 1분기에 없었다는 거죠. 뭐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메인 실적은 2분기부터 올라올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덴티움도 오늘 주가가 꽤 많이 튀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스토리라인을 잘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덴티움뿐만 아니라 사실 임플란트 종목들은 워낙에 주가가 좋아서 지금 덴티움도 고점에서 계속 박스권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매출이 늘어날 환경은 계속 연출될 거기 때문에 그 매출 증가가 또 얼마나 주가의 상승을 더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되는데요. 화장품주 얘기하는데 참 약간 씁쓸한 게 이제 LG생활건강이나 뭐 아모레퍼시픽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소형주의 약진 속에서 전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형 화장품주 들고 계신 분들은 참 다른 나는 약간의 내가 가진 박탈감. 종목은 화장품주가 네. 아닌가? 저는 이제 들으면서도 인디 브랜드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까? 메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기성 브랜드 외의 것으로 알아야 되지 않으면 규모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글쎄요, 뭐 규모를 기준으로 인디를 말하는 것은 좀 저도 뭐 기준이 안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인디 브랜드라고 하는 부분 등이 이게 하나의 틈새 시장의 새로운 시장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성 제품 대비 뭐 가격 경쟁력이나 제품의 일단 부분 등이 저렴하겠죠. 가성비 제품으로 어떤 대체 성격에 대한 부분을 인디 브랜드라고 이제 해야 될지 약간 조금 헛갈렸어요. 그 부분에서. 약간 네. 요즘 화장품 브랜드 그런 인디 브랜드들 보면은 되게 타겟팅되고 어떤 효능 하나를 되게 강조하는 그런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만약에 뭐 그렇군요. 네. 코에 피지가 되게 많이 생성되는 그런 계절이면은 뭐 광고에 막 피지가 막 쏙쏙 나오는. 맞아요. 네. 근데 또 막 들어가 보면 막 40% 할인한다 그러고 원 플러스 원을 준다 그러고 막 아, 이런 네. 것들이 되게 많아지면서 최근에 SNS에 그런 내용들이 맞아요. 많죠. 네. 저도 모르게 주문을 하고 있는. 맞아요. 저도 몇 번 자신의 했습니다. 모공이 막 줄어든대요. 근데 뭐 앰플 가격이 18,000원. 그럼 한번 그냥 사볼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렇군요. 이게 아유, 무섭게 성장하는 화장품 브랜드는 너무 많습니다. 뭐 우리가 화해라는 앱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 들어가 보면 정말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들이 엄청 맞아요. 많고, 근데 또 인기가 좋아요. 그게 막 가보면. 돌아가더라고요. 네. 정말 마케팅 쫙 해가지고 어딘가에 막 노출되고 나면은 그 네. 브랜드가 언제 신생이었나 싶을 정도로 쫙 올라오고 이런 시장의 순환이 되게 많이 돼서 이 관련한 기업들 내에 있는 브랜드 중에서 또 누가 다음 타자가 될지는 계속 우리가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자동차 이야기를 또 오늘 안 할 수가 없죠. 네, 뭐 전일 현대차 그룹이 이제 3시에 이제 그 관련된 그 울산 공장 관련된 뭐 전기차 공장 2조 원 투자 이야기가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어제 제가 마감 시황 때 관련된 내용은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어제 그 발표된 게 3시 정도였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좀 자동차가 좀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하게 더 많이 이제 제가 언급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증권에서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이슈를 좀 밝히면서 좋아지는 내용에 대한 좀 분석 자료를 낸 게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이 뭐 레거시 완성차 업체,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을 많이 만들었던 완성차 업체겠죠. 이 내연기관차 투자 회수기 진입으로 실적 향상과 설비의 효용성을 인정받으면서 올해부터는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리포트를 냈습니다. 레거시 업체의 OPM이 마진율이, 그러니까 영업이익 마진율이죠. 이게 2019년도에 3.4% 정도 불과했어요. 기존의 내연기관차 회사들이. 근데 이제 22년 작년에는 8%로 상승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벤츠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이제 OPM 마진율 이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그 업체들이 더 이상 내연기관차에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나 무형자산 상각비,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5에서 6% 정도 되는 이 상각비 관련된 부분들이 최소화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내연기관차의 투자 횟수가 피크를 이루는 25년까지 8%대 정도는 OPM 마진율이 충분히 유지가 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대기아가 특히 작년 매출액 대비 고정비 비중이 11.2%와 9.7%로 글로벌 업체 중에서 가장 낮다고 평가
9%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그 고정비 비중이 낮아지면 이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고요. 고정비 하락 시기에 SUV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 재편, 그러니까 비싸고 이익률이 좋은 포트폴리오가 되면서 믹스 개선이 되면서 ADAS 기본 사양화로 25년에 OPM이 각각 10에서 13%까지 상승할 것을 봤으니까 마진율 상당히 많이 대폭 개선될 가능성이 있겠죠. 더군다나 올해 1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기아의 영업이익률이 12.1%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11.4%, 자동차 부분이 11%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테슬라는 서비스 부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전체가 좋은데 자동차 부분만 놓고 보면은 테슬라도 11%대입니다. 가격 인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추월했다, 기아가. 그러면 뭐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2022년 매출액 대비 고정비 비중입니다. 이 보시면은 파랗게 보이는 게 인건비거든요. 예, 그러면 이 고정비가 있을 텐데, 뭐, 기아와 뭐, 현대차 그룹이 한 5에서 뭐 6% 이 정도 되는 상황이죠. 굉장히 낮습니다. 포드, GM, 토요타, 테슬라, 뭐, 폭스바겐보다 훨씬 낮은 고정비 비중이 있죠. 매출액 대비 고정비 비중입니다. 굉장히 낮죠. 파란색 부분 보시면.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영업이익률인데요. 이게 보면, 제일 왼쪽에 보면 파란색하고 이렇게 약간 푸른, 이게 무슨 색깔인가요? 이게 뭐. 에메랄드? 에메랄드 했나요? 예, 그 어떤 짙은 파란색과 에메랄드 색깔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19년이 짙은 파란색이고요. 에메랄드가 이제 올해 작년 2022년 기준이거든요. 이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평균적으로 봐도 제일 왼쪽에 보시면 빨갛게 네모난 쪽 보시면은 2019년 대비 영업이익률이 많이 튀어 올랐죠. 당시에 평균이 한 4% 언저리지만 지금 평균이 8%대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이미 전체 글로벌 그 자동차 섹터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건데 회사별로 보시면은 테슬라가 당연히 뭐 16.8%로 2019년 대비 많이 올라와 있죠. BMW도 마찬가지고 뭐 다임러 크라이슬러나 토요타 등등 포함해서 뭐 기아나 뭐 우리 이제 현대차 그룹도 다 이제 19년 대비로도 2022년에 상당히 많이 다 공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제 올라온 퍼센테이지의 확률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매출액 대비 감가상각비나 무형자산 상각비주인데요. 이 보시면은 평균 5.6% 정도를 감가상각비나 무형자산 상각비가 들어갑니다. 비용이죠, 비용. 이 부분인데 테슬라가 상당히 낮은 편이고 폭스바겐이나 GM은 상당히 높죠. 평균보다 높고 토요타도 높습니다. 근데 현대 기아가 제일 오른쪽에 있는데 이 다른 메이저 업체보다 훨씬 더 낮은 감가상각비가 있는 거죠. 제일 오른쪽에 있잖아요, 현대기아.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미국과 한국의 완성차 업체 영업이익인데요. 뭐 테슬라, 현대기아, 뭐 GM, 포드가 작년 정도에 이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올해 어떤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인데 현대기아가 뭐 테슬라나 뭐 GM이나 포드보다 좀 높게 형성될 것이라고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삼성증권의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좀 현대기아가 최근에 좋아지는 모습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상황이고요. 기아가 이제 고정비 비중이 상당히 약간 낮아서 기아의 인당 매출액이 지금 115만 9천 달러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인당 직원 한 명당 매출액 기준입니다. 그 정도 이제 평균적으로 되는데 이 테슬라가 63만 7천 달러 정도니까 기아의 인당 매출액이 테슬라의 인당 매출액 2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면 제가 만약에 기아 임직원이면은 이거 좀 올려주세요. 근데 그건 뭐 매년 그러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해당 그 공장의 모듈화 소싱이라든지 조립 라인에 대한 생산 인력 최소화 뭐 이런 등등이 겹쳐지면서 이 비용 처리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낮아지니까 이익률이 많이 높아지고 인당 매출액도 많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는 저가의 소수 모델을 갖고 있으면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서비스 그러니까 뭐 FSD나 충전, 보험 등의 서비스를 가지고 이제 수익성을 창출하는데 서비스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거의 7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체 테슬라의 영업이익을 굉장히 많이 구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거시 업체, 기존의 이제 완성차 업체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열의가 있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와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로는 뭐 경쟁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모델의 다양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생산의 아웃소싱, 그러니까 부품의 모듈화나 시스템 납품 확대를 통해서 고정비 부담을 굉장히 낮춰야 되는 어떤 숙제를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이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성이 높아지는 건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작년 기준 대당 원가입니다. 대당 원가. 이 보시면은 8만 달러, 뭐 이렇게 뭐 4만 달러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평균이 아마
한 36,000달러 정도 되나요? 네. 예, 한 대당. 어.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입니다. 근데 이제 벤츠가 상당히 높고 BMW 높죠. 근데 제일 오른쪽에 HMC, 현대기아 뭘 보시면은 대당 원가가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완성차 차 한 대 만들어내는 데 대한 대당 원가가 이렇게 낮아지니까 당연히 판매되면서 맞지. 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저도 이제 이 이제 자료를 보면서 좀 놀랬거든요. 이렇게 원가 비율이 이렇게 현대기아가 다른 회사보다 굉장히 낮은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자료가 근거가 제시됐고 다음 사실 보여주시면은 이제 하나증권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뭐 현대기아는 중국 쪽의 사업이 거의 뭐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월 평균 생산 대수인데 보시면 현대기아의 중국 공장을 제외한 월 평균 생산 대수 추이가 2020년도에 확연하게 줄어들었다가 이때 뭐 반도체 이슈라든지 뭐 코로나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23년 1분기까지 보시면 아주 월 평균 생산 대수 추이가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작년까지는 질적 성장이 이루어졌다면 올해부터는 볼륨 성장으로 또 가는 분위기로 가는 거죠. 이 볼륨 성장은 결국은 부품사들의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품사들에 대한 성장이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전기자동차 생산 시설에 대한 최대 35% 투자 세액 공제 혜택이 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조세 특례 제한법을 개정한 후속 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과 15일에 각각 입법 예고한 바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생산시설 투자 이런 것들도 이제 부품이라든지 생산시설과 관련된 자동차 쪽에 관련된 계열 쪽에 좋아질 수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투자세액 공제 포함하면서 부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자율주행차, 일부 이제 뭐 연료전지 충전소 관련된 테마주도 좋았고요. 더군다나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울산에 전기차 공장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29년 만에 신공장을 짓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부품사 중에 울산에 소재한 부품사가 어제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회사들도 괜찮았지만 상대적으로 또 조지아 쪽에 나가 있는 부품사들이 오늘도 상대적으로 또 오늘 더 좋아지는 그림까지 보여졌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 굉장히 핫했다 볼 수 있겠고요. 이 자동차 부품 중에 뭐 조지아 관련주나 울산 소재 관련주, 전기차 충전 수혜주나 뭐 자율주행 수혜주 등등은 제가 원고에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이 3프로 앱에서 시내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이제 원본을 보시면 거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요 삼성증권 리포트는 뭐 저는 다 읽어보진 않아서 네. 잘 모르겠는데 네. 이런 리포트는 거진 짝사랑 리포트거든요. 거진 뭐 현대기아 차가 정말 이렇게 다 좋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한 네. 내용들이다 보니까 사실 여기 원가 구조라든지 인건비 비용들은 직접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약간은 좀 마사지가 많이 들어간 듯한 조금은 느낌이 우리가 좀 받아서 예, 그런 부분은 저도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네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화장품과 또 자동차가 주를 이뤘던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네. 관련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속속들이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또 다른 이슈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네, 뭐 이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특별 공사 작전이라고 지칭해왔던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이번에 처음으로 전쟁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전쟁. 공식 석상에서. 그래서 이제 추가 동원령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가 LNG 도매 시장에 민간 개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좀 영향을 미쳤죠. 뭐 사실 이렇게 민간 개방이 되면은 이 민간 부분에서는 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우려가 되게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좀 우려가 있습니다만 뭐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어떤 이슈가 있으면서 뭐 가스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군사 작전이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어떤 뭐 전쟁이 좀 더 진화되면서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전쟁과 관련된 곡물 사료 뭐 이런 것들이 관련된 부분들이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그 국제 설탕 값도 이제 11년 6개월 만에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슈가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식량 관련주로 또 불똥이 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빵, 아이스크림, 제과 뭐 이런 것들이 또 간다 보면서 뭐 크라운 제과나 등등한 제과 업종들이 또 최근에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나 CNN에 따르면은 지난 5일부터 그 캐나다 엘버타주에 10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하면서 이상기후.
예, 그렇죠. 캐나다 쪽의 에너지 회사들이 원유나 가스 생산을 중단하거나 생산 시설을 일부 폐쇄 조치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1만 9천 배럴의 유가스 생산 차질이 발생했고요. 캐나다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는 세계 4위의 원유 생산국이고요. 그다음에 원유 생산의 80%가 이번 산불이 난 엘버타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회사 중에 파이프스톤 에너지라는 회사가 하루 2만 배럴, 그리고 바이텍스 에너지 같은 경우는 1만 배럴의 생산을 줄였다 보이는 거고요. 루트말린 에너지라든지 티스 에너지 같은 경우는 생산 가동을 중단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너지라든지 식량 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서 일부 가스주라든지 그다음에 LNG 관련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사료, 비료, 농업, 음식료 업종 관련된 종목들도 일부 좀 튀어 올랐고, 다만 이제 윗꼬리가 좀 갈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주부터 이거는 이제 주가에 반영되면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편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흑해 곡물업종 관련해서 5월 18일이 만료인데 네. 굉장히 대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흑해 수출 선박 검사가 재개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5월 10일에서 11일 사이에 곡물협정 협상이 다시 들어간다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실마리가 또 될 수 있다면 최근에 많이 올랐던 이런 곡물이나 사료, 비료, 농업 이쪽과 관련된 테마주는 다소 좀 약세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답니까? 네, 뭐 대만의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의 최근에 이제 자료에 따르면은 네. 2분기 디램과 낸드 가격이 1분기 대비로도 14%에서 18% 각각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 대비로도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이제 트렌드포스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2분기도 별로 이제 가격이 안 좋을 거다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리포트가 나왔고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메모리 업계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뭐 감산에 돌입을 했지만은 수요 위축 수준을 감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오더 컷을 하거나 캐펙스 컷을 하면 수요가 좀 적더라도 가격이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라고 이제 기대를 했는데 뭐 그렇지 못한 상황이 2분기도 조금 연출된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를 기점으로 메모리 제조업체들의 감산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지만은 사실 이제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다만 뭐 시장에서는 이제 각각의 업체들은 좀 다른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재고 수준이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시장 수요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생산을 또 탄력적으로 운영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당사의 재고 수준 적정화는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분기부터 공급업체들의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메모리 재고 수준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직접 언급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제조사들은 2분기부터는 감산 효과가 나올 거라고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 포스와 조금 배치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그렇긴 하더라도 아무튼 2분기도 어쨌든 실적이라든지 감산 효과가 제대로 나올지에 대한 의문이 아직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좀 좋지 못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역시 오늘도 삼성증권이 또 이야기를 했는데 이 디램 가격이 앞으로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말은 다소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고요. 현재 캐시 코스트 이하의 영역으로까지 빠졌기 때문에 디램 가격을 더 빼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제품은 최대 10배로 비싸고 그다음에 TSV 쪽에 사용된다. 이게 이제 적층형 관련된 뭐 새로 뭐 예를 들어서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같은 경우도 잘 팔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 같고 실시간 AI 학습에서도 당연히 더 빠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메모리 산업이 안정적일 거란 민업이 이번에 깨지면서 아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산으로 이제 대응을 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이 많은 투자자들이 메모리 가격을 이제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확인하고 주가를 매수하면 이미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이후다고 좀 늦다라고 이제 평가까지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앞서서 사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사놓고 이제 보초 서는 경우가 생기겠죠. 예, 사놓고 뭐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선택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내가 뭐 당장 매매를 안 하더라도 이제 좀 계속적으로 비중을 좀 늘리면서 좀 기다리겠다 그럴 수도 있고 매매를 활발하겠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보초설 이유가 있을까? 뭐 다른 좋은 쪽에서 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매를 하겠다 그러시면 이제 이건 사실은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답답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견해가 지금 좀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나에게 올 짝사랑 아닌가요? 지금은 나 혼자 좋아하지만 올 거 아닙니까? 그런다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요. 문제다 네. 또.
근데 그러지 않기를 지금 바라요. 보면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네, 네. 지난번에 계속 못 오르고 한 17만 원 막 이렇게 빠졌잖아요. 근데 뭐 기다리니까 21만 원대 이미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릴 만한 녀석이면은 기다리는 뭐 거죠. 그러겠죠. 예, 배신을 안 하고 네네. 우직하게 실적을 이제 다시 내면서 턴어라운드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마 실적이 있고 업황에 대한 턴이 보이는 섹터라면 네. 뭐 사놓고 기다릴 수도 있는 거죠. 예. 뭐 누가 그렇게 현대차가 계속 못 올라가니까 너무 전전긍긍하시고 힘드셨잖아요. 근데 오늘 같이 최근에 어쨌든 삼성 뭐 이렇게 현대차나 뭐 기아 등등 부품사들 이렇게 가는 걸 보면 굉장히 힘들었던 섹터거든요. 네. 근데 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업황에 대한 턴을 좀 잘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우리 반도체를 사랑하시는 투자자분들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다리며 그 끝은 행복한 외사랑이 아닌 서로 함께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랑이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주도 오늘 좀 하락했어요. 2분기 네, 전망이 네, 안 맞습니다. 좋나 봐요. 뭐 정유업계가 1분기여서 2분기도 좀 부진할 거다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정제 마진도 아마 이번에 이제 4, 5월 2분기 접어들면서 정제 마진도 손익분기점 하회를 하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분기 실적도 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국제 유가가 지난번에 이제 자발적 감산을 했지만 별로 못 올라갈 것 같다 이야기를 나오는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6월 달에 아시아향 OSP 그러니까 이제 약간 마진을 붙여서 파는 그런 OSP를 아시아향은 낮추었다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런 것들 등등 보면 이제 마켓쉐어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가격을 이제 좀 낮춘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유 유가가 올라가기가 좀 쉽지 않은 모습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뭐 가격 상한제 시행 때문에 저렴해진 러시아 원유가 또 시장에서 원활하게 수출이 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도 그렇게 딸리지 않다 보니까 이제 유가가 이제 원활하게 올라가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유주는 오늘 조금 부진한 전망 때문에 좀 빠졌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러시아에서는 푸틴이 전쟁이라는 키워드를 썼지만 우리나라 시장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키워드가 시장에 또 확 휩쓸었습니다. 네,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재탕이죠, 테마죠. 재탕? 테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뭐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네. 뭐 어떤 부분도 없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열일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달 하순 중에 폴란드를 방문해서 현지 정부와 면담하고 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 지원 의지를 공유하고 인프라 구축 방안이나 국제사회 지원 방안 그리고 우리 기업의 참여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아직까지는 좀 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누가 이게 실질적으로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 재건 사업에서 우리가 이제 얼마나 받아올 수 있을까 이것도 결정된 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대응이 한층 속도를 내는 건 맞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이제 결정된 바는 없기 때문에 단순한 뭐 테마성 종목으로 재건 관련주들이 움직였다 볼 수는 있습니다. 네, 2차전지 새로운 소식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도 사실은 좀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만도 한데 정도였습니다. 워낙 이제 주가들이 고점 대비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좀 차치하고라도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뭐 에코프로 관련된 주라든지 뭐 관련해서 포스코 퓨처엠 등등을 포함한 최근에 많이 빠졌던 2차전지 소재가 좀 올라올 것으로 봤는데 역시 아침에 플러스권이 나오기도 했어요. 일부 종목들이. 그런데 다시 또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 중에 이제 조금은 오늘도 약간 국내 그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일 수 있는 뉴스가 또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약간 영향을 미쳤다 볼 수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사진을 좀 띄워주십시오. 이게 해외 쪽 외신발인데요. 중국의 EVE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유럽 쪽에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 이제 헝가리의 BMW형 원통형 배터리 공장 건설에 들어간다는 공식 외신 기사가 있었고요. BMW는 2025년부터 6개의 원통형 배터리 공장에서 배터리를 조달할 건데 CATL 그다음에 EVE 에너지가 계약이 확정됐다 보도가 됐고요. 삼성의 SDI도 외부 공표는 안 됐지만은 삼성 SDI도 같이 낙점된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SDI도 들어가지만 CATL이나 EVE 에너지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요. 결국은 EV 에너지는 BMW 외에도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랜드로버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 중국이 많이 진출하는 게 지금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뉴스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점유율 확대도 진행되고 있는 게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국내 업체들에게는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우리가 잘하고는 있지만 중국 업체들이 어쨌든 굉장히 공격적으로 유럽 쪽에 진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오늘 이것도 뉴스인데요.
그 4월 전기차 판매,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 판매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중국의 신에너지와 수출량,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겠죠. 신에너지차 수출은 이제 중국도 전기차겠지만 이 수출량이 지난달 중국의 전기차 수출량이 9만 1,000대에 달했다고 합니다. 전월보다 3월보다 29.4%나 급증했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1028%나 급증했으니까 작년에는 거의 수출을 별로 못했다고 볼 수 있겠고 올해 4월달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 전기차 수출이 중국에서 많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4월에 뭐 승용차 수출 대수, 그러니까 전기차를 포함한 전체 중국 브랜드의 수출 대수가 30만 대까지 나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월 대비로도 3%, 전년 동기 대비로는 227%나 급증했으니까 중국의 자동차들이 해외 수출이 굉장히 늘고 있는 게 지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내에서 외국 기업이 아닌 토종 자동차 브랜드, 그러니까 이제 중국 내에서도 테슬라도 만들어서 테슬라도 수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빼고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외국 기업이 아닌 중국 토종 자동차 브랜드의 수출이 24만 3천 대.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203% 증가한 거죠. 엄청 늘었네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자동차가 꽤 수출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전기차 수출 100만 대, 전체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를 포함한 전체 자동차는 연간 300만 대 수출 가능성도 열릴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중국 업체가 이렇게 이제 수출을 해외 쪽에 하다 보면 기존까지는 이제 뭐 중국의 배터리도 그렇고 중국 로컬에서 많이 팔아가지고 MS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LFP 배터리도 중국에서 지금 남아 돈다 할 정도로 이제 중국 내부에서는 좀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 쪽에 못 나가면 그쪽도 좀 힘들다고 봤는데 지금 유럽 쪽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뭐 국내 업체에겐 조금 부담되는 부정적인 뉴스로 또 작용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F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404억 정도가 나왔고 컨센서스가 683억이었으니까 예상보다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약간 어닝이 안 좋았는데 다행히 최근에 주가가 워낙 많이 이제 고점대에 빠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매출이 나오고 난 다음에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오히려 아래 꼬리 달고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불확실성 해소 이런 부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덜 빠졌고 다른 종목들도 뭐 조금 그 낙폭이 아주 깊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반등 국면으로 기본적인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좀 진입하는 과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 이제 2차 전지가 좀 살아나야지만이 또 시장도 좀 활기를 좀 찾을 것 같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도 보면은 매매 금액, 거래 대금도 워낙 죽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2차 전지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뭐 시가총액이 20조 뭐 이렇게 언저리가 되기 때문에 이걸 끌어올리려면 상당한 거래 대금에 이런 게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좀 영향이 있었다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좀 다소 고무적인 것은 중국의 배터리용 탄산 리튬이 톤당 오늘도 4,500위안이 상승하면서 21만 6,500위안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2주간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고 이게 60만 위안까지 갔다가 18만 위안까지 빠졌다가 21만 6,500위안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또 올라가면 상품 가격이 또 이제 연동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매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조금 상쇄될 수 있다는 점도 리튬 가격의 상승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뉴욕에서 가스레인지 금지법이 통과됐다라고 하네요.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네, 뭐 이게 이제 뭐 환경 문제도 있고 네. 뭐 사용자들의 어떤 선택을 또 이제 좀 뭔가 제한하나요? 제한한다 이런 부분도 논란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뉴욕시에서 가스레인지 금지법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럼 뭘 써야 되죠? 인덕션 써야 되죠. 전기레인지. 네,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도요. 가정용 같은 쪽은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해서 반사 수율에 관련된 뭐 기대감 때문에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때문에 하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인덕션 관련주로 이야기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국내에서도 인덕션을 하는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았던 이슈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스레인지가 일단 이렇게 확 불이 잘 붙어서 많이 쓰긴 하는데 저희 집에는 전기레인지 쓰거든요. 네네네.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최근에 인덕션으로 바꾸고 싶다고 계속 그러셨는데 이게 요리할 때 재료의 그 느낌이 좀 다르대요. 가스레인지와 그러니까요. 인덕션, 전기레인지 이런 게 각각 그 식감이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김치찌개 끓여보면은 그 김치의 아삭함이 조금 다르다고 느껴보신 분들만 합니다. 그렇죠. 우리 불맛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또. 근데 또 요새는 그런 게 있어요. 불맛을 내는 조미료가 또 있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그걸 좀 뿌려서 볶아주면 약간 불향도 나고 불맛도 난다고 검색해봐야 합니다. 되겠네요. 네, 또. 진짜 있어요. 불맛 조미료. 근데 이제 찾아보시면 확실히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저희 집도 인덕션 쓰는데 좀
좀 어린아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위험하죠. 인덕션으로 좀 바꾸고자 하는 요구가 그리고 거기서 좀 나오는 유해한 물질들이 좀 있으니까. 네, 예전보다는 많이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덕션도 실제로 뭐 저희도 그래서 바꾸었고 했는데 편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네. 전용 냄비가 또 필요하죠. 맞아요. 네, 안 그래서 되는 이제 게 그것도 있으니까. 좀 전용 냄비 살려면 뭐 저가도 있지만 주로 이제 뭐 독일제나 또 수입품 또 맞아요. 주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도 많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덕션 수요는 확실히 국내에서도 제법 좀 많이 올라와 있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쭉 정리해 봤고요. 오늘도 데일리 힌트는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